(2022년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10분 50초. 우크라이나 원전이 원자력 발전소가 화재가 났는데 공격을 받았네.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고 있답니다. 푸틴 미치네 진짜. 통화를 해볼 수도 없고. 아니 그 70대잖아요. 벌써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시장이 이런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방향 예측한다는 건 의미가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때 잘 살아남기를 바라고 주식도 그냥 좀 이따 우리 또 출연 오늘 게스트분 모셨지. 네. 제야의 고수. 그러니까 오늘 게스트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내 얘기는 좀 줄이고 시장 모르겠네. 어떻게 보냐? 존버는 이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존버는 이긴다. 존버 잘못 버티다가 그냥 좆되겠다. 좋은 종목 들고 뭐 버텨야지 어떻게? 쉽지 않겠어. 한 번 더 우당탕탕 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좀 잘 피해가지고 무리하지 말라는 건 주식 막 뭐 사들이려고 막 하지 마. 종목도 사실 별로 없어. 그냥 그때 치고 빠지고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나는 이제 주식보다는 선물을 조금 하니까 파생 상품에 이제 뭐 밀가루 대박입니다. 대박인데 다 못 먹었어. 이거 먹었으면 그래도 좀 생활이 편할 텐데. 곡창지대 이렇게 오염되면 이거 끔찍한데 진짜. 굉장히 안 좋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동안 뭐 인플레이션이기도 하지만 코비드보다도 더 저기한 인플레이션이 작용이 돼서 원자재 값은 계속 천정부지로 뛰고 물론 이게 어느 순간인가 정점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것 같아. 특히 이제 농산물 뭐 같은 것들. 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가는 어떻게 되냐? 유가요? 지금 불쑥 들어오는 거야. 게스트 소개도 안 하고. 유가는 현 수준에서 뭐 여기서 폭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 말이 하향 안정화지. 지금 뭐 국지 리스크라든지 그게 많이 반영돼서 올라온 유가 수준이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고 기본적으로 올해서부터는 유가 공급이 좀 많아지는 시계열이니까 뭐 유가는 여기서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렇지. 이 레벨보다는 좀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 돈 자본 논리로는 돈으로 밀어 올리는 투기 수요도 좀 강하니까 그게 이제 빠져버릴 때 급락할 수도 있고 근데 당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유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러시아는 자충수다. 온라인 피파라는 게임이 있잖아. 사커 게임. 거기에 러시아가 빠졌어. 거기도 빠질 버릴 정도면은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러시아는 뭐 테트리스 하나 남았나? 테트리스 알잖아. 테트리스에 보면은 끝에 가면 러시아 막 춤추는 거. 그거 하나 남았나 모르겠다. 아니면 러시안 룰렛?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여튼 러시아는 이게 푸틴 대통령의 독재가 어떻게 끝나느냐는 아무도 모르고 절벽 끝에서 벼랑 끝에서 지금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모양새가 좀 안 좋다. 국제 정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IT도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나? 뭐 이영수 대표 잠깐 얘기하고 우리 게스트 얘기 좀 많이 들어야 돼서. 일단 뭐 지금 그 스팟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메모리? 네, 메모리 쪽. 일단 뭐 현물가 D램 같은 경우는 7% 상승했고 이제 2월에 전월 대비 7% 상승했고 낸드가 많이 올랐어요. 낸드가 최근에 키옥시아 이제 그 오염 사태 있었잖아. 그러면서 지금 그 현물가가 한 15에서 20%까지 올랐어요. 결국엔 공급발 이슈지. 그렇죠. 네. 어쨌든 요게 고정 거래 가격에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판 쪽이 계속 좋아요. 기판 쪽이 FCBGA 쪽으로 워낙 수요가 좋아서 뭐 대만 쪽 같은 경우도 PCB 쪽 지금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35% 이상 올라오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게 또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계속 가격이 좀 이익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하여튼 공급발 이슈가 계속 엉키면은 궁극적으로는 엉키잖아. 완제품에 대한 것도 생산이 줄고 결국은 수요 모르겠다만 하여튼 안 좋다.
어떤 보통 반도체가 그 동안에 이제 미국 소비 시장을 주로 많이 팠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소비를 해줘야지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서 이제 납품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스캠으로 많이 봤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서버향 수요예요. 그러니까 서버는 약간 인프라 성격이거든요. 약간 뭐 시장 소비가 안 좋다고 해서 서버 투자를 안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이런 쪽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향이나 이쪽 서버 쪽 수요고 그리고 인텔 신규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투자해야 되는 서버향 수요들이 꽤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사실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뭐 PC 쪽이나 이런 쪽으로 뭐 기대감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고 뭐 모바일 쪽이 뭐 다시 중국 쪽이 엄청 뭐 생산량을 늘릴 거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서버 쪽은 이제 필요하면 뭐 가격 불문하고 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 그래. 충분히 가격도 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굳이 이제 뭐 저평가를 논하기 일단 뭐 저 선수가 또 워낙 선수라서 그 저평가 논하기에는 애매한 위치이긴 하지. 뭐 장기 분할 매수 이건 우리 네. 원론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거야 뭐 관심 둘 수 있는 IT의 핵심이고 반도체의 핵심이지만 나머지 산업들은 조금 아직도 좀 거시기하다.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다음 주에 좀 꺼림직한 게 이 홍콩인데 홍콩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들어요. 근데 보도가 많이 안 돼. 지금은 외신 보도 보면은 사회면에 대부분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26만 명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다음 주에 대선이 있고 피크는 30만을 훌쩍 넘어갈 거라고 지금 대부분 보고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콩이 지금 락다운을 할 것 같아. 근데 홍콩이라는 나라가 갖는 상징성은 아시아의 허브잖아, 금융 허브. 그렇죠. 싱가포르, 홍콩. 근데 홍콩 트레이더들은 이 재택근무가 들어가면 집에서는 이걸 못해. 포지션을 못한다고. 다 회사에 나가야지만이 그 모니터 막 8대씩 막 놓고선 하는데 집에 가서 재택근무 이런 개념이 없어. 이게 뭐냐면은 포지션 조정을 안 해. 못한다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라는 국제적인 리스크가 도출했을 때 아시아의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못 하고 가니까 일단 팔아놓고 그렇지 다 엎어놓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발 빼자. 이게 이 포인트고. 그래서 종목은 사실 별로 없어. 종목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네. 뭐 종목 있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기업을 보는 거는 개별 기업은 일단 전체가 조금 안정을 찾고 할 때. 그러면 작은 이슈들이 나오면 개별 기업들의 그 돋보이는 것들이 있겠지. 신테카 바이오나 이런 바이오도 조금 후퇴. 일단 좀 보류. 게스트는 지금 얼굴을 노출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다는 거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해서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애국 한번 하라고. 전직 기관 투자자였고 네. 잘 나가는 프로인데 본인의 영업 기밀을 알려주겠다고. 형이 꼬셨잖아. 아니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와너 너무 재밌다 이거 한번 터트려. 그래갖고 내가 불러냈지만 그렇죠. 우리 대선 주자들이 꼭 봐야 돼. 이거는 그치. 우리나라 우리- 금융시장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의 꽃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사실 투기판화된 지는 오래됐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카지노인데 카지노에서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주변에서 누구나 다 돈 번다고 하는 세상에서는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먹여주는 거고 2019년도에 이제 코비드라는 특수성 때문에 꽝 거리고 나서 쫙 올라온 거잖아 돈잔치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녹록치 않아. 내년에는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살아남으려면 이 시장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본질을 알아야 그렇죠. 되잖아.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매도에 굉장히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공매도 얘기부터 할래? 네. 뭐부터 해? 탐욕 얘기부터 한다 그랬잖아. 얘기해도 돼요? 해도 돼. 이제 네 얘기도 해. 아 소개 안 해도 소개 소개하지 돼요. 말래. 본명 까기는 애매하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도 우리가 국민연금 나유하잖아요.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뭐 대체 투자 많이 하고 해외 투자 많이 하고 우리나라 주식 매도하고 그게 이제 국민연금의 현재까지 스탠스고 스탠스에 뭐 변화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도 변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도
한국 주식만 많이 사다가 테슬라 7대 주주로 올라섰고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주식도 많이 사잖아요. 물론 한국 주식도 사긴 하지만 선호되는 주식은 해외 주식을 더 선호하는 게 많이 변했죠. 그렇지.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개인도 외국인이에요.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빼고는 그닥 살만한 주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개별 주식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 굉장히 드물죠. 드물죠. 그리고 내가 만약 외국인이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느니 난 애플하고 테슬라 사겠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하게 어느 게 더 매력이냐 그러면 뭐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진 게 그러니까 구분했을 때 네, 주식시장의 큰 테마인데 그 생각해 보시면 그 탐욕이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행동들이 탐욕이고 내 주위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번 걸 보면 배 아파서 자기도 벌고 싶다라는 게 그게 이제 탐욕의 본질인데. 그치, 욕심. 예, 뭐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내가 그죠? 야쟤 큰딸이 대학생이야.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보면 1,420포인트서부터 주식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전 지수가 2,200포인트였어요. 그걸 이제 뚫고 많이 올라왔어요. 3,000을 넘어갔지. 3,000 넘어서 3,300까지 갔었죠 지수가. 그러면 그때 특징적인 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주식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동학 개미 운동 해갖고 개인 투자가 45조가 들어오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느 순간 막 너도 나도 주식에 대해서. 근데 그때 주식을 들어왔던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리스크를 테이킹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주식의 본질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2,900포인트를 넘기게 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걸 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일반 대중이 탐욕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주가지수 3,000포인트 평균 잡아서 거기서 들어온 자금이 거의 한 75조 자금이 들어와요. 보면 예금 깨고 적금 깨고 대출 받고 그래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들어오죠.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맞아. 애플카 만든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요. 근데 애플카의 생산은 결정짓지도 않았지만 생산돼봐야 2025년. 2025년에 생산할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 밸류를 땡기기 시작해서 뉴스 하나만 가지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시장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탐욕이었죠. 탐욕. 그 당시에 그러면서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도 뭐 미디어에 있지만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때 말로 이제 뭐 동물농장 되는 거지.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유튜브 하고 뭐 본방에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주식 전문가들 그렇죠. 나오고 잘 하고 계시지만 3프로 TV 같은 이런 매체들도 생겨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선수는 휴먼 인디게이터가 탐욕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죠. 이제 그 탐욕이라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 펀더멘탈도 그랬어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 주식 시세의 본질은 턴어라운드에 있어요. 네, 턴어라운드하는 주식이 시세가 가장 강한 이유가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변하고 매출 성장이 많이 나오면 그렇지. 그 다음에 연까지 밸류에이션을 땡기게 되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역성장을 맞이하고 기저효과 때문에 돈 많이 풀고 그것 때문에 성장이 EPS 그로스가 뭐 한 70% 가까이 나오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가 지수가 뽑는데 2200 코로나 전을 뚫어요. 그리고 심지어 2018년 2600마저 뚫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 3300포인트까지 가죠.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탐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이라고 하는 포리너는 어떻게 했을까? 외국인 주식 팔았죠. 24조, 25조씩 팔았죠. 우와. 연에.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5조 팔았고 재작년에는 24조를 팔아요. 그렇지. 지수가 올라오는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랬으면 그들이 팔 이유는 사실 별로 없을 텐데 더 막 성장하고 눈에 보인다면. 네, 거기에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샀어요. 2016년 같은 경우에 한 16조, 2017년 뭐 한 9조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연간 베이스로.
근데 2018년서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2018년에 주가지수 2,600포인트 정도 됐을 텐데 2018년에 갑자기 6조 정도를 팔아요. 주식이. 그러면서 2018년에 2,600이었던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700포인트를 빠지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미국, 중국의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리고서 1,900포인트에서 2,200까지 자연스러운 리바운딩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북밸류가 그때 0.9배 정도 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역사적 사건이 나오죠. 공매도를 금지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때 누적 포지션이 18조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2018년서부터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숏을 쳤죠. 그래서 18조를 가지고 누적으로 끌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공매도가 금지가 된 거죠.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시면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숏이 없다. 국가는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옛날에 센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그렇죠. 주가가 막 떨어질 때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어요라고 국민읍소를 했던 그 공매도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냥 확 올라오죠. 그리고 EPS 성장도 나오고 공매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발하게 되죠. 모멘텀도 있고. 3천에서 들어온 자금이 거의 한 75조, 80조가 들어오죠. 코스닥지수 1,000포인트가 평균이고 거래소는 3,000포인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개인들이 막 하루에 막 1, 2조씩 사대고 그러죠. 돈이 이제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2,600도 한번 봤잖아요. 살짝 그 깨지는. 트리거가 금리? 금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금리를 인상하는 시계열이 다가오고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면 멀티플이 배수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시장 장세였고 역기조에 의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성장주들 하이 멀티플을 봤던 주식들이 무참하게 박살이 나게 되죠. 뭐 그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그렇게 게임주들. 예.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은 뭐 이익 추정 이익을 뭐 한 십몇 년씩 다 끌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애플카 생산 안 했는데 결정 지지도 안 하는데 맞아, 그 애플카 나왔어. 땡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 LG전자 상한가 보내고 막 그런 시장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죠. 왜냐하면 증권사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주가지수 뭐 3,800 간다, 4,000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2,900 하단에 아마 2,900이었을 거예요. 과거를 이렇게 쭉 한 10년, 20년을 보시면 증권사 전략들이 얘기할 때는 잘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그들이 하단의 밸류를 잡을 때 대부분 PER을 먼저 얘기해요. PER 10배. 우리나라 전체 PER. 11배 정도밖에 안 돼서 싸다. 이 영역에서는 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PER은 믿을 수 없는 나라고 밸류에이션 추정치,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추정치도 믿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PER은 의미가 없죠. 나라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 나라에 대한 불신은 아니라 버텀에 대한 불신이죠. 그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밸류 100 깨져갖고 0.9배 항상 언더에서 바텀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3,000에서 2,900인데 북밸류가 0.9배면 2,500에서 2,400포인트예요. 근데 거기서 3,000포인트에서 2,400, 2,500 얘기하면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샌다. 좀 줄여야 된다. 반영이 되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북으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주식이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근데 그 탐욕이라는 본질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3,300, 3,100이라는 숫자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이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라는 개념으로 지금 하는데 탐욕이 많이 팽배했으면은 못 먹는 시장이야. 누구나 다 막 벌었다고 막 하고 기대감만 잔뜩 있는 시장에 거품이 끼고 이게 이제 변환되는 공포로 갔을 때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건데 아직도 공포로 안 갔다는 얘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안 갔는데. 그렇지. 그 공포로 가는 이 중간에 씹스러운 일들이 이제 공매도 애들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정부 당국에서 시스템을 많이 보완했잖아요. 뭐 대차 잔고를 확인하고 주식을 입고된 걸 보고 매도를 공매도의 하게끔. 규정을 조금 손봤다고 예, 그리고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시스템에 참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95% 97%가 지금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의 이용 실적은 제로예요, 제로. 얼마 전에 정부 당국에서 얘기했잖아요. 나 이 시스템 만들었는데 외국인 이용 실적은 제로라고. 95% 97%가 지금 외국인이 2018년서부터 들어와서 숏을 치고 있었고 공매도 잔고가 18조에서 공매도를 금지하자마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에서 자기가 쇼커버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4조까지 떨어졌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공매도가 시행이 됐어요. 시행된 첫날에 7천억을 매도를 해요. 7천억 별로 아닌 것 같아. 뭐 시장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어. 그거는 당신들의 생각이고 지금 잔고 11조예요. 누적 잔고 11조로 갖고 내려온 거죠. 대차 잔고? 아니죠. 공매도 잔고. 잔고가 거기서만.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전 종목을 풀어야 된다. 이미 그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은 이미 그 시가총액의 75%를 설명하는 종목들이에요. 그걸 다 풀어준 거예요. 근데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부가 K거래소 나 MSCI 선진국에 들어가서 그걸 자랑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 종목을 또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그러니까 긍정의 양의 효과보다는 부정의 효과를 더 풀을 넓히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미 75%를 칠 수가 있어 한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열어준 건 좋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제도 보완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공매도라는 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떨어지는 주식 뭐 그게 아니라 일단 공매도는 장중에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장중에 거래 예. 안에서 거래 안에서 장중에 치게 돼 있죠. 그래서 매도 1호가 업틱률을 지켜서 그렇지. 이제 치게 돼 있죠. 밀면서 칠 수는 없잖아. 밀면서도 칠 수 있죠. 누군가가 현재 매수 1호가에 매도를 하면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매도 1호가에 내가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죠. 누가 현재가에 때렸어. 그럼 계속 끌고 내려. 해봤거든 공매도. 근데 거기는 뭐냐면 함정이 있는 게 장중에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치. 장중에 장에서 매도를 했죠. 그러면 커버링 할 때도 장에 때. 사서 갚아야 돼. 그치. 내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사서 갚아야지 장 끝나고 종가 기준으로 빌려서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A라는 종목 시가총액 5천억짜리를 1,000억을 공매도를 포지션을 쌓고 내려왔어요. 됐지. 근데 내가 이 공매도를 50%를 갚으면 나 500억을 쇼커버링 해야 돼요. 500억을 내가 사서 갚아야 돼. 사서 갚아야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가 기준은 어디 다른 데서 빌려서 갚으면 돼. 그렇지. 콜 들어오면.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거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지. 왜냐면 쇼커버를 이렇게 장에 그 시간외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걸 다 장중에 사서 갚는 건 줄 알았지. 그렇지. 네. 장중에서 사서 갚으면 볼륨 미면 이펙트가 차이지만 커요. 큰 차이란 말이야. 엄청 크죠. 엄청 왜냐면은 아까 좀 얘기했지만 5천억짜리를 1,000억을 쳤는데 내가 500억을 사야 돼요. 이거를 갚으려면. 그러면은 내가 장중에서 쳤을 때는 시세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커버링할 때 장중에서 하면 시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500억어치 사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싫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빌려서 갚는 거예요. 나는 무한중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3개월이면 갚아야 돼. 장중에 사서. 그러면 개인 공매도는 기간이 있어. 기간이. 그리고 또 말한 대로 시장에서 공매도 쳤으면 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되고. 근데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은 이 기간이 없지. 계속 이자만 내면 되잖아. 이자만 내면 되죠. 빌려서 갚으면 되니까. 그걸 누가 빌려주냐? 국민연금. 아니 국민연금 다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연금도 있고 인덱스 펀드도 있고 또 다른 주체가 있어요. 여긴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면 개인이 주식을 사요. 레버리지를 이렇게 사요. 신용으로. 그럼 그 신용으로 산 주식은 한국 증권금융에 들어가서 그게 담보로 잡혀서 그걸 또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내가 신용을 일으켜서 막 탐욕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 주식은 다시 대차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 전종용을 풀게 되면 땡큐죠, 땡큐. 나는 이제 예전에 2018년에 보시면 시가총액 뭐 1,000억 이하도 못 올라가게 계속 치고 끌고 내려오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샀든 뭘 샀든 주식이 빠지면 나는 손절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30% 이상 40% 빠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잖아요. 맞아. 그러면 숏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30%만 빼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주식 사가지고 30% 50%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안 나가요.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안 나간단 말이죠. 담보 비율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쇼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로직이 발생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카카오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된 장이고. 근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러면은 공매도를 했는데 시세가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어떤 이유로? 이럴 경우에는 아니 커버링을 하거나 음.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더 높은 가격에 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더 또 쳐? 또 치죠. 왜냐면 이게 볼륨 싸움이잖아요, 공매도가. 볼륨 싸움이고. 기세 싸움 같은. 볼륨이 큰 사람한테는 잘 못 이겨요.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매도 해봐야 내가 매수 여러 개 큰 사람한테는 사실은 뭐 펀더멘탈이 우상향이면 이길 수가 없는 거랑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이 꺾이는 상황. 예를 들면 작년에 경기 선행지수가 다 꺾이고 그리고 EPS 그로스가 올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올해 것까지 시세 반영이 다 됐어. 현대차 생산하지도 않는 애플카에 대한 밸류까지 다 반영이 됐어. 그럼 누가 사줘요?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함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것도 탐욕하고 연결되는 건데 신규 등록주들이 다 거래소로 계속 들어와요. 코스닥을 안 들어와. 큰 기업들, 큰 기업들, 좀 큰 이름이 기업들이 있다는 기업들은 코스닥에 상장 안 하지. 거래소에 상장하면 메리트이 많죠. 매력이.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큰 상태에서 들어오고 일정 조건을 맞으면 코스피 200에도 편입되고 MSCI 지수에도 편입되고 수급들이 그만큼 따라온다라는 존재를 좋던 알죠. 싫던 사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크래프톤도 그랬고 카카오뱅크도 그랬고 카카오페이 뭐 엔솔 뭐 다 마찬가지죠. 하이브도 그랬고. 근데 들어오는 건 좋아요. 들어와서 자금 시장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거 되게 좋죠. 근데 인덱스 펀드 가입자들은 무슨 죄냐 이거예요. 높은 밸류에이션에 그걸 다 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거. 근데 이거를 탑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긴 있죠. 뭐? 그 선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거래소 상장되는 거 다 좋아요. 1년 동안 지수 편입 금지시키는 거예요. 네가 상장되는 건 좋은데 상장되면 1년 동안 코스피 200이거든 코스닥 150이든 보류. 니들이 펀더멘탈로 승부하는 기간을 1년 동안 니들이 유예하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기업 가치 뭐 나는 이만큼 이익이 낼 거예요. 뭐 그게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보는 거예요. 편입시키지 않고. 그럼 사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탐욕이 거기에 반영이 된 거고 내가 기업하는 입장에서 IPO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높게 받아서 내 자금을 땡기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IB 증권사 IB랑 결탁을 한 거고 IB도 마찬가지로 이걸 기업 가치 높게 해서 내가 수수료를 많이 먹기 위한 행동을 한 거고 그 전에는 VC가 먼저 투자를 했던 거고 그런 탐욕들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래소에 들어와서 인덱스한테 물건 넘기고 인덱스는 아무 죄 없이 눈탱이 맞는 거고. 그렇지. 개인 투자자들은 또 뭔진 모르고 또 대출 받아서. 근데 또 이게 탐욕이라는 근거가 뭐냐면 노름판이 벌어졌는데 승률이 95%야. IPO 시장, 수요 예측 시장 마찬가지로 공모주 시장 어느 나라 어느 노름판에서 아니 공모주 들어가기만 하면 따블이야, 따상이래. 이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 아저씨, 뭐 아들내미까지 계좌 다 터가지고 들어가서 공모주 받겠다고 걔 난리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치. 그럼 만약 이 제도를 정비해서 자 지수 편입 금지, 너 네 포켓스팅하고 1년 동안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크래프톤이 상장했을 때 나 얼마 낼 거고 얼마 낼 거고 이렇게 포켓스팅이 돼요. 그거 지켜봐요. 거의 그거를 맞추는 기업은 거의 희박하죠. IPO 들어갈 때 자기가 포켓스팅 했던 거를 맞추는 기업은 왜? 나 IPO는 내가 포장을 잘해서 기업 가치를 빵 튀겨가지고 나는 자금을 빨기 위한 용도잖아요. 리스팅을 얻는 대신. 근데 대신 기업에 대한 상장 기업이라는 걸 주는 대신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상장 기업이라는 걸 봐서 앞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내가 이걸 대신 받았으니 내가 공모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할인을 해서 줄게. 그게 분양가처럼. 그렇죠. 그거 맞물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할인율은 주긴 하지만 비교 대상 기업들이 다 이상한 기업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밸류에이션 높게 해서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우리 인덱스가 사줘야 되고 MSCI에 되면 이렇게 눈탱이 칠 수 있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탐욕을 일으켜서 들어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편입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LG 엔솔이 3월 중순인가요? 저 인덱스 다 사고 나면 이제 예. 3월 11일인가? 다음 주.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공매도도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타켓이 될 있죠. 가능성이 타켓이겠죠. 높지. 그게- 엔솔은 또 알잖아 그 네. 내용을 조금.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탐욕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쪽 분야라는 걸 에비바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탐욕을 바로잡는 일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면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할 거냐 안 선택할 거냐는 정부의 문제고 거래소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순화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받아서 상장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뭐 많잖아요. 우리 상장된 거 하이브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BTS에 뭐 원한 있니? 아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내미 BTS 안 좋아하지? 아니 뭐 좋아하죠. 그래?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시장이 더 작살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니 그게 네. 편입의 이슈는 그냥 단기적인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4조가 들어오든 뭐 러시아가 빠지고 뭐 몇 조가 들어오든 그건 단기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멀티플이 하이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이 멀티플이 하이라는 거는 높다는 거? 과도한 밸류.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게 IPO 상장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이미 뚱뚱해져 있는. 네,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계열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계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았던 성장주는 거품이 빠져야 거품이 되고.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강하게 스트롱 바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아직 진행형이니까.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예? 뭐 조선주나 뭐 이런 것들만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조금 정리하자면 그래. 사실 금리 인상이나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따라가잖아. 뭐 공급망 이슈 때문에 러시아 이슈 때문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 엉켜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가 사실 상단이 어느 정도 딱 정해지면은 자 오케이 금리가 대충 한 2%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2%를 치고 올라가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때는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것도 잡혀 있지 않고 기업 이익도 지금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논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케이. 오히려 차라리 그냥 공포적인 걸로 꽝거렸어. 그러면 이제 한번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살인의 추억은 그 살인을 할 때 느끼는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동학 개미들은 다 수익을 냈어요. 거의 그 후발주자들이 계좌 투고 난리쳐갖고 지금 뭐 설거지. 다 물려 있지만, 근데 이 본질적으로 이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어느 단계가 오면 나 여기서 질러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오면 살인의 추억처럼 수익의 추억이라고 나 여기서 하면 한 번 더 질러야지 라는 게 한 번 돈 벌어본 놈은 벌 수 있단 말이에요.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들어왔던 거가 코로나 터지고 1420조부터 기어 올라올 때 45조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을 알고. 주식이라는 게 위험 상품이라는 것도 알고 들어왔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도 알고 들어왔다고. 근데 3,000포인트 이상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사실을 보고 나도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온 거죠. 장기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장기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나야 거기서 이렇게 주식을 잘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처물렸구나. 난 여기서 주식 사면 먹겠네. 그렇게 들어오는 게 합리적이지. 장기 투자자들이 나 몇 답을 벌고 몇십 프로 벌고 나 이렇게 장기 투자했더니 돈을 벌어 라고 해서 언론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오거나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때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다 대고 장기 투자자들이 돈 벌었으니까 나도 예금 적금 다 깨고 대출 받아갖고 주식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자체가
탐욕이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들이 손실 다 보고 마이너스 30%, 40%, 50% 터져서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터졌네. 나도 여기서 주식을 해야지.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지. 그잖아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신용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신용을 일으킨다는 거는 자기 탐욕이 이만큼이라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겠다고 해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필요도 하지만 자기가 투자의 시간을 얼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수대가 2,800포인트가 북밸류 1배면 2,700 괜찮아요. 괜찮은 영역이에요. 괜찮아요. 얼마 전에 3,300, 3,000에서도 주식하셨잖아요. 2,700이면 뭐 편안한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우리나라는 현재서부터는 위아래로 10% 박스권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위로도 10%, 아래로도 10%. 근데 여기서 과거를 복귀해 보시면 1420에서 랠리가 나서 3300 지수가 더블 이상 난 기대수익률하고 위아래로 10%일 박스권의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주식을 하는 행동하고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아니 공매도 설명하라고 불러놨더니 주식하지 말라고 진짜 다 떠들어. 아니 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MSCI 선진국 편입돼서 그렇지. 그걸 노리고 전 종목을 다 풀게 착각성에 되면 빠지지 마라. 네, 이거는 좀 잘못된 행동이고 아까 지금 공매도에서 보완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폐허하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들은 장중에 사서 3개월 내에 상환이야. 그럼 외국인 너도 마음대로 쳐. 전 종목 다 쳐. 대신 너도 똑같이 3개월 안에 장중에 사서 갚아. 그러면 그렇지. 외국인이 쇼치는 외국인들이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많이 쳐도 돼. 전 종목 다 쳐도 돼. 얼마든지 쳐도 돼. 뭐 11조가 아니라 20조도 쳐도 돼. 단 3개월에 20조를 갚아야 되네. 그렇지. 야, 나 이거 함부로 못 치는 거지. 나 여태까지 공매도 쳐갖고 다 끌고 내려서 돈 벌었어. 자 이제 그래 누적 포지션 11조는 어떻게 될 거야? 11조도 3개월 안에 갚아야 되나? 야 이거 난감한데. 그래 유예 기간을 줄게. 그럼 6개월 안에 갚아. 나 6개월 동안 12조를 사서 갚아야 돼.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비하겠지 이제. 뭐 정부 당국자한테 이제 로비 들어가서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 안 들어와요. 선진국들 편입 안 돼요.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또 개소리 하는 거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그래? 그럼 내가 너 편의를 봐줄까? 뭐 그래 특검도 있잖아요. 그렇지. 뭐 고귀하신 분들 50억씩 받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명 가면 안 된다. 야 채널 폐쇄된다. 씨. 아니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게임이 벌어지는데 지금 정부에서 기울어진 운동을 잘 잡겠다고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그 시스템 안으로 외국인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시스템 안 들어오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든지 그렇지. 한다 그러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똑같은 조건으로 3개월 안에 장중에서 사서 갚으세요. 그러면 애들 우리나라 철수하죠. 돈 장사가 안 되니까. 제도 정립을 어쨌든 다시 논해야 될 거. 결론은 이제 정말 숏 포지션이 95% 승률이 나오는 시장이라는. 그러니까 꿀 빤다는 표현을 하잖아. 그냥 논하는 시장이거든. 땅 짚고 헤엄치기야 그들한테는. 그렇죠. 누군가 계속 이긴다는 거는 기업이 잘못된 뭐 거죠. IT 아까 뭐 얘기했고 뭐 낸드 값이 어떻고 뭐 디램 값이 고정 가격이 어떻고 스팟 가격이 어떻고 굉장히 이익이 무의미해진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 들으니까 허탈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허탈하죠. 그냥 볼륨이라고 하는 네, 기세 그렇죠. 싸움이 그러니까 가격은 그 수급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페어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번 뭐 혼자서 뭐 이렇게 떠들어봐야 그렇죠. 네. 그냥 개별 기업 가지고 뭐 이렇게 이슈거리나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종목은 뭐? 종목이 없어요. 종목이 아니 지금 그 원론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글쎄, 원론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3,000일 때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2,700이면 주식이 싸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니, 주식은 늘 싸게 보이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2,500이 가도 주식이 더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생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언제 턴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주식의 70% 80%는 경기 민감주란 말이에요. 경기 선행지수가 턴을 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의 7, 80%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지표를 보고
지수에 상관없이 주식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쨌든 1배 언더에서 저평가 영역인데 우리나라의 주식들은 대부분 0.9배 언더에서 리바운드를 한단 말이에요. 분할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고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중국 대만 이슈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 중국이 움직이는 거. 그렇죠. 대만으로 넘어가는 네, 거. 그게 제일 아직 나오지 않은 리스크지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나오지 안 않는 나오길 리스크지만, 바라야지. 네, 안 나오길 바라야죠. 그렇다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북밸류가 0.9배 언더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주식을 수익의 추억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수익의 추억들이. 정말 스마트머니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 이때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계열이 오면 그 지수대에서는 주식을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바텀을 형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1600이 살짝 깨진 동인이 금리 발작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멀티플 높은 것들이 막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수는 올랐어요. 오르고 전쟁 리스크가 불구하게 것뿐이지.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면 주가가 과연 얼마큼 오를 거냐. 그것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본질은 금리 인상 시계열이 왔고 그 금리가 인상이 시계열 됐고 분석이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주식시장의 4계절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얘기 이제 시계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9.11 테러 터지고 주가 지수가 460포인트였단 말이에요. 460포인트에서 3,300을 본 한국 시장이에요. 물론 시간은 9.11이라서 시간은 한 30년 지났죠. 30년 동안 460에서 3,300이면 훌륭하게 올라온 20년. 거예요. 그래 이제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은 더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많고 단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전제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많이 냈을 때는 사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네.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은 장기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는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에 여차저차한 이유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0.9배 언더가 진행이 되면 장기 투자자들 다 손실이란 말이에요. 큰 폭으로. 그때는 신규로 진입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나의 투자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나 몇 년 투자하실 거냐 이거야. 지금 3천에서 단기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거기다가 레버리지 쓰고 들어오면 그건 잘못했다는 거죠. 주식은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는 3,100, 3,200이 고평가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이 거기다가 80조를 돈을 박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국면이 온 거고 탐욕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탐욕의 거품이 꺼지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오면 수익의 추억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냐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지. 주식은 하시는 분들은 하이 리턴 상품이잖아요. 리스크를 테이킹한 만큼 그만큼 수익을 얻어야 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는데 언제 하느냐를 결정져야 되는데 장기 투자자가 손실 많이 봤을 때. 네?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손실의 계열로 가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간 내서 하기에도 쟤도 뭐 출연료도 안 받고 나왔는데 커피 한 잔 사줬다나. 큰 애가 지금 대학생인데. 굳이 그 강조를 하세요. 할 얘기는 없고 네. 하여튼 중국이 대만을 안 넘어가기를 바라고 시진핑은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그지? 푸틴이 어떻게 되나? 푸틴의 말로에 따라서 시진핑과 이제 김정은 쪽 위쪽에 독점하시는 분들은 잘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크라이나 또 얘기 원전의 방사능 수치는 안 흘러 나온다고 지금 한 나오니까 3회 분량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우리 PD 뭐 머리 쪼개지겠다요. 하여튼 잘 어려운 시간 내줘가지고 뭐 이게 뭐 대본도 없이 각본도 없이 막 털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안 나오려는 거고 뭔가 당근을 줘야 돼 당근을. 하여튼 잘 또 꼬셔서
종목 보일 때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게스트분 실명거리는 걸 곤란해 하시니까 전지 기관 투자자 메이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선수 하여튼 나중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게스트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도 정리하고 갑시다. 별거 없어요. 공포가 네. 느껴질 때 주식 사라잖아. 주말 잘 보내시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상단에 우리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있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유한타증권 그 계좌 개설 링크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잔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리고 또 텔레그램 가치투자 클럽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네,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